안녕하십니까. 이해란TV입니다. 여러 번 모셨지만 또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소장님을 모시고 독일 통일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20명 모이는 데도 가서 강연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애는 10명 모이는 데도 갈 때도 그렇죠. 있고 어떤 애는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가지고 갔다가 좀 이상해질 때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유튜브 이게 클릭수를 보면 참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박사님도 처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해란TV가 많이 우리 TV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관심을 끌고 있군요. 또 최근 그 귀순 병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나요? 했죠. 근데 연합뉴스 TV가 우리 걸 본다는 거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요? 네, 심주일 목사님이 기순영사 병사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하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지프차 얘기를 했어요. 지프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그 전화 왔어. 이거 어디서요? 그랬더니 연합뉴스에서 자동차 관련 문의하려고 전화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TV 봤으니까 전화가 간 거죠. 그랬더니 그런 건가? 그게 지금 한 4만 넘었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최근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어디 토론장에서 이제 뭐 공식적인 토론장은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북한에 얘기할 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그래도 북한 민족은 우리 같은 동족인데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평소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북한 민족이 우리 동족이었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제재를 거치면서 동족이 아닌 김일성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좀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다 뭐 그런 방송을 하신 것 같아요. 기생충 인류를 만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북한 이번에 어머 씨 기순병사가 수술 과정에 기생충이 엄청 많이 막 나왔잖아요. 독일 언론에 대해서 특별됐어요. 그러니까요. 27cm라고 그래갖고 27cm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런 그 기생충 그 현황이 그 오병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그동안 김일성이 자랑했고 김정일이 자랑했고 김정은이가 자랑하고 있는 그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은 기생충이 온몸에 득실거리는 그 기생충 인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교육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북한은 꽤 좋은 나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카톡이 왔는데 외할아버지한테 그 고등학생 외손자가 그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북한은 문명 국가고 그렇게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고 그렇게 좋은 나라라 그랬는데 왜 그 북한에서 온 군대 아저씨 몸에는 기생충이 그렇게 벌레가 그렇게 보글보글 하냐. 근데 혼자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군대 아저씨는 그 군인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몸에 기생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럼 왜 약도 안 먹이냐고. 그게 나라냐고 이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막 대들으니까 전교조 선생님이 막 깜짝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죠. 전교조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교육이 다 헛사가 됐네. 한 방에.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도 사실은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다 가미를 하거나 기교를 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사실은 상당히 이 많은 분야에서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박사님 그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 요즘에 인기가 바짝 떨어졌는지 재선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재임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월 24일 날 선거를 치렀죠. 선거 결과 이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당, 소위 기민련이죠. 기민련이 뭐 일당이 됐어요. 근데 일당이었지만 지지율이 득표율이 32%인가 뭐 일당이긴 했죠. 예. 2당이 3인당이 20% 정도. 그래서 이제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됐고 연정을 이제 지휘했던 분이 메르켈 네. 총리였죠.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9월 24일 날 선거가 끝나고 3인당이 그동안 3인당과 소위 그 기민련이 지금까지 대연정, 그걸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대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는 걸 대연정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선거 9월 24일 날 선거 결과 3인당이 20%의 낮은 지지를 보인과 동시에 당시에 마틴 슐츠 3인당 대표가 대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대연정의 가능성을 애초에 부인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정이 이제 세계 연정이죠. 그걸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정당의 색을 따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련의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그 또 논의했던 연정 파트너가 자민당과 녹색당인데 네. 녹색당은 초록색이고 자민당은 노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네. 불렀죠. 근데 자메이카 연정을 지금 2달 동안 추진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연정의 이제 쟁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난민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메르켈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1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독일 사회에 큰 난민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자민당 같은 경우 또 녹색당 경우 우리 새로 이번에 3당으로 올라선 독일 대한당이라는 당은 아예 대놓고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고 반대 운동을 천명할 정도로 독일 사회의 난민에 대한 반외국인 정서가 아주 뭐 굉장히 뭐 높이 치솟는 바람에 그것이 쟁점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통일 이후에 동독 재건 과정에서 소득 사회가 부담했던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세금이 연대세라고 하는 건데 연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세에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내는 소득세의 5%의 세금을 떼서 연대세로 만들어서 그걸 동독 재건에 투입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연대세가 2019년도에 끝나거든요. 2019년에 끝나는 연대세를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당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아직도 동독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2019년이 종결이 됐지 만기가 됐지만 연장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연정 협상에도 이 여러 가지 이 쟁점에 대해서 각 당이 다른 입장을 얘기해왔고 이것이 타결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자메이카 연정은 완전히 이제 결렬된 거로 이렇게 선언이 됐고 이제 남은 방법은 이제 재선거를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냥 소수정당 그러니까 기민련과 자민당이 연정을 구성하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정당 정부를 꾸릴 경우에는
그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그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부터 독일 사회는 그걸 배제하는 분위기였죠. 네. 근데 이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이제 나섰어요.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니까 애초에 대연정을 포기하기로 선언했던 마틴 슐츠 3인당 대표하고 면담을 통해서 애초에 초기에는 대연정을 아예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대연정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민당 내에서 이 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연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재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네. 재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데 극적으로 대연정이 타결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로 갈지는 이제 좀 또 며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우 재선거를 한다 그러게 되면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메르켈 총리는 요번에도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국내 여론이 이제 메르켈 총리는 더 이상 후보로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인년 내에서는 뭐 메르켈 총리 본인도 그렇고 이번에도 재선거를 하더라도 총리 후보로 본인이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어서 적절할 때 그만두는 것도 미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12년 했으니까. 예.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 협상을 좀 잘해서 이렇게 유지해 온 것 같은데. 독일 연방제는 10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터이와 어떤 협상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거기는 정말 타협의 정치를 하죠. 그리고 네.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내각제, 연방제의 어떤 기둥이죠. 그것이 없으면 내각제, 연방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독일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어도 그것을 타결해가는 협상과 화해, 협력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왔죠. 근데 요번에 자메이카 연정이 깨진과 동시에 독일 여론이 그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는 참 내각제도 이렇게 어렵구나. 내각제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메이카 연정이 깨지는 걸 보고 협상이 깨지는 걸 보고 아, 독일에도 이런 정치적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독일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독일 사람들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네. 네, 그분은 이제 연방제 통일이 뭐 어제 오늘에 하시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2012년 대선 때에도 이제 공약으로 세우셨고 이번에는 공식 공약은 아니었지만 지금 연방제 통일을 위한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렇게 막 가스통 들고 가고 막 그 톱으로 막 문을 썰고 격렬한 이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화와 협상의 정치 문화가 아니죠. 그쵸? 우리나라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진 과정을 보더라도 동물국회, 식물국회 네.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즉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이루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때법이고 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웠지 타협하는 문화가 아니었던 정치 문화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야 지도부가 만나도 대화 협상을 한다고 자리에 들어가서 만나고 나와서 바로 흩어지면 다른 얘기 하거든요. 서로 그렇죠.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방송국 뭐 여기서 딴 얘기지만 그 뭐 KBS, MBC
방송국만 보더라도 신정부 들어섰다고 거기 있는 이사장, 이사, 그 사장 다 그렇게 야비하고 정말 야말적인 그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통합과 화해의 정치가 정착이 돼야 이 분단국이 안정을 찾을 텐데 정말 정권만 잡았다면 다 내 사람으로 갈아 놓고 타협과 대화의 정치는 실종해 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뭐 도저히 지금 믿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에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의가 안 돼도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쪽 사람들하고 김정은 쪽하고는 협상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쪽에서 뭐 요구하지 않아도 막 갖다 주고 뭐 그냥 오히려 이 남북 연방제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만약 남북 연방제가 잘 되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나요?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라고 김일성부터 주장하던 연방제죠. 연방제의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적화통일에 가는 지름길이죠. 적화통일에 가는 지름길인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연방제 통일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통일은 적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로 담아내고 평화 얘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위장이고 네. 결국은 김일성의 주장에 따라 적화통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한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박사님, 지금 이거 알고 계십니까? 뭐 좌파단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좌파단체들이 북미 협상,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평화협정,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1989년 헬무트 콜 총리가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2월 18일 날 드레스덴에 가서 그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을 합니다. 드레스덴 연설을 할 때 그때 그 드레스덴 연설을 뭐 우리 사회는 뭐 나중에 드레스덴 연설을 하지만 그 자꾸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나라들이 뭐 국제 중요한 나라에 다 그렇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특히 이제 전승국, 연합국이라고 하는 4개 나라는 또 유럽의 주변국들, 독일의 주변국들은 헬무트 콜 총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쌍 눈을 뜨고 봤죠. 그럼 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정말 독일의 목을 틀어줄 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위상이라는 것은 분단국으로 서베를린을 가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가고 그리고 가서 손님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정말 약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약한 그런 서독의 주의였죠. 뭐 그때 당시에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 연설을 가서 어떤 그 연설이 너무나 고민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동독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됐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볼 텐데 잠도 못 자고 이제 그걸 자꾸를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동독 국민에게 헬무트 연호하는 동독 국민에게 결국은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평화를 얘기할 때는 자유를 함께 사용해야 그 평화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독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신의 가호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담기지 않은 자유라는 가치가 담기지 않은 그런 평화라는 내용은 아니 마치 사기꾼이 항상 좋은 말로 사기를 치듯이 전혀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평화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네. 평화협정 체결하고 베트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협정 그 체결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거 모르고 서명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화라는 말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이 평화의 내막을 알고 나서 평화만큼 징그러운 말이 없어요. 이 평화는 김일성의 대남공작 용어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는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이 평화를 읊조리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쓰는 쪽을 못 봤어요. 그렇죠. 자유라는 말을 거부하더군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황정엽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네네. 한국에 간첩 5만 명 있다고 했잖아요. 5만 명 있다. 예. 독일에도 3만 명의 간첩이 있었어요. 적었네요, 여기보다. 아, 이제 3만 명이 이제 새끼를 쳐서 30만 명까지 늘어났죠. 여기 지금 50만 명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럼 5만 명의 간첩이 베트남에서도 있었고, 5만 명의 간첩이 지금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있겠어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시스템에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그 사람들이 뒤집고 있죠.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그렇죠. 뒤집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말 나라가 많이 걱정입니다. 그게 독일의 통일에서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뭐 이렇게 롤 모델 삼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분단국,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분단국이 통일을 될 때 그 통일이 자유민주 통일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어느 나라가 자유민주 통일이 일어나요? 없죠. 독일뿐이 자유민주 통일을 일어나는 독일뿐이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역사는 20세기 초반부터 18세기, 17세기부터 유럽의 역사 잘 알지 않아요.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죠. 그 진리가 뭐냐면 전쟁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나치도 경험했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하라. 라는 진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소위 지도자들은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어떠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평화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평화도 심지어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평화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도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독도 내준 평화겠네요. 이완용이 그렇게 했잖아요.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면 평화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김정은 밑에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걸 원하는 거죠. 그건 북한 주민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독일은 정상회담을 6번 했어요. 동서독 정상회담. 네. 근데 정상회담을 6번 한 중에 한 번도 통일의 의제를 갖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가 처음 1971년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에 가서 이제 제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동독에서 뭘 요구했냐면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뭐 가서 만나기만 하고 이제 헤어졌죠. 결실 없이. 그러니까
그 서독은 그것이 3인당 정부가 됐건 김일년 정부가 됐건 동독을 한 번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로 인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동독은 늘 서독에게 끌려다녀요. 국가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늘 서독의 주도권을 서독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서독 총리가 동독의 뭐 호네카 공산당 총서기를 만날 때 의제는 늘 그거였어요. 의제는 현안, 분단의 현안을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경지대에 설치된 자동기관단총 문제, 정치범들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지, 네. 통일을 의제로 두고 정상회담을 한 것은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처음으로 12월 18일 날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당시에 호네카 후임으로 총서기에 오른 에건 크렌치가 임명한 모드로프, 개혁 공산주의자 모드로프 총리와 만나서 이제 그때 통일을 의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헨리크 콜 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앞으로 거기 이제 그 모드로프 총리가 통일을 위한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동독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150억 마르크의 좀 차관을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콜 총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죠. 나는 동독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동독의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의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총리에 오른 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죠. 공산주의자가 아닌 드메지아 총리가 됐고, 그 총리와 함께 통일협상을 진행돼서 오늘 독일이 통일된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김정일 만나서 통일을 얘기하거든요. 독일의 콜 총리는 동독 지도부 공산정권에게 당신은 통일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김정일이 와서 통일을 협상하자고 얘기를 하면 김정일과 함께 통일이루고 김정은과 함께 통일이루면 통일된 후에 김정은에게 대통령 줄 겁니까? 부통령 줄 겁니까? 그리고 그 통일이 그러면 행복한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지금 한국과 북한의 이 상황은 지금 완전히 역할 분담이 독일에 비하면 역할 분담이 바뀌어져 있는, 지금 뭐 그 북한은 계속 남한을 괴뢰도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뢰도당. 네, 괴뢰도당이라고 그러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 그것도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지금은 기득권 세력이 된 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된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적인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소리로 이제 들리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성향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행정, 입법, 사법, 또 언론,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다 반민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다 연방제 통일을 뭐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들이 마음 먹고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해도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산업화의 세력들, 그리고 진정한 그러니까 민주화로 포장된 네. 좌익 세력들이 아닌 진짜 민주화 세력들, 이러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들이 아직도 튼튼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죠. 미국이 네. 누굽니까? 전쟁 때 17만 명을 파견돼서 결국 5만 명이 사망하거나 죽으면서까지 그렇죠. 대한민국을 네.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런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는, 그거는 납득이 안 가죠, 사실은.
절대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 중에 그야말로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잘난 만에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강의 오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가서 듣지. 딱 앉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강의를 했는데 그 현대사 강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군요. 근데 왜 그걸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왜 앉아있냐 말이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국회에도 앉아있고 청와대에도 앉아있고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뭐 정부 각곳에 지금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참전한 참전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뭐 연방의 통일이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박사님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죠.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었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그렇게 없었죠. 이유를 보니까 왜 그렇더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그 7월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미군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한때로부터 전쟁이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면서 또 전쟁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또 평화는 원한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사회가 이제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국의 특징은 뭐죠? 분단국의 특징은 진보 세력과 종북 세력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들, 근데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게 나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그 대학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서적을 보고 어떤 지식을 쌓아 축적했느냐에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내가 좌파 서적만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물드는 공부만 해서 그걸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학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위 국제적 흐름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가는 거에 역행되는 방향으로의 공부, 아까도 정계조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만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을 꾸밀려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역행하는 자꾸 정책을 피는데, 이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책이고 반해국 세력이죠. 그러면 정북 세력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간첩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간첩 세력은 이제 북한에 김정은이 사인해 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은 이제 사인 안 해준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도 북한에 이익이 되는 얘기만 하니까 간첩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 독일이 통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밟아가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과 서독은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가 심히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 통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이 성공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고 뭐 가는 과정을 쭉 보면 아무리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예. 북한하고. 근데 독일이 성공했던 이유는 동독이라는 나라를 동독 체제로, 서독 체제로 완전히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편입시켜서 그렇죠. 끌고 나왔기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동독의 재건 과정에 있어서 뭐 정치개혁, 경제통합 이런 과정에 호네카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 정치개혁이나 경제통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독일에 하면 통일 비용 얘기하고 독일 통일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돈을 많이 들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 위에 독일이 거둔 성공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얘기되는 독일 통일은 부독 얘기만 하고 있다. 장당은 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좌편향되었다는 특징이거든요. 유일하게 분단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서독뿐이 없습니다. 네. 서독의 통일 얘기를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고 배워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다 결탁하고 타협하고 해서 독일 통일에 대한 거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그럼 그들이 폄하하고 왜곡했으면 독일 통일이 망해야죠. 근데 통일된 독일 나라는 푸틴을 훈계하고 시프라스를 훈계하는 정치적인 대국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통일을 독일 통일은 잘못됐다 흡수 통일로 왜곡시켜버리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좋은 합숙할 기회를 왜 놓치도록 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좌편향된 사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박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통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독이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동독에 성과적으로 이렇게 이입시켜서 독일, 그러니까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동독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를 다시 찾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그 통일 전략이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미래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된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박상범 교수님을 모시고 나눈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